체중이 1kg가 늘어나면 무릎에는 한 3배 정도의 하중이 느껴집니다. 환경적으로 내 무릎이 편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가급적이면 비수술적으로 이제 치료를 하려고 이제 진행을 하죠. 그래서 먼저 생활 습관이나 운동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내 일상을 둘러싸고 있는 이런 일들이라서 아마 굉장히 궁금하신 점이 많으실 텐데요. 보통 이제 표현을 하시면 걸을 때는 괜찮은데 계단 다니는 게 힘들어요. 계단 다니는 것 중에서도 내려가는 게 특히 더 아파요. 바닥에 앉았다 일어나는 게 힘들어요. 쪼그려 앉을 수가 없어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당연히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계단 올라갈 때보다 내려갈 때 체중에 영향을 더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지금 앉아 계시는 이 정도 의자에 앉았다 일어나는 거랑 바닥에 앉았다 일어나는 것도 완전히 다른 일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바닥에 앉고 이런 게 우리는 참 익숙하고 편한데 집에서도 가급적이면 나는 이제 의자에 앉으려고 하고 식사도 상을 펴놓고 식사를 하기보다는 어떤 식탁이라든지 이런 환경적으로 내 무릎이 편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좀 피해야 되는 것들이 이런 것들이죠. 양반다리, 쪼그려 앉기, 그다음에 무릎 꿇고 앉기, 계단 오르내리기. 그래서 제가 흔히 말씀드리는 것 중에 뭐 이사를 그렇게 자주 다니시진 않겠지만 혹시라도 이사를 할 계획이 있고 지금 현재 엘리베이터가 없다면 엘리베이터가 있는 곳으로 가는 것도 중요하게 고려해야 될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집은 하루에도 몇 번씩 드나들기 때문에 계단을 다니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무리가 많이 될 수가 있어요. 특히 할아버지들, 남자 어르신들이 좀 더 많이 여쭤보시는데 등산 좋아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요즘 뭐 우리나라 워낙 야트막한 산도 많고 등산 어때요? 여쭤보시는데 등산이나 계단이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하지 마세요. 안 좋아요. 이렇게 딱 끊어서 얘기할 수는 없지만 횟수를 줄인다든지 꼭 정상까지 가지 않는다든지 혹은 내가 즐겨서 이렇게 하고 나면 후폭풍이 좀 올 수 있다는 걸 좀 감안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굳이 다른 운동이 있다면 아주 권하지는 않는다. 이 정도로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체중이 1kg가 늘어나면 무릎에는 한 3배 정도의 하중이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체중을 1kg만 줄여도 무릎은 한 3kg가 줄어드는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내가 맘먹고 한 3kg 정도만 줄이면 무릎이 말도 못할 정도로 가벼워집니다. 근데 체중을 좀 조절해 보세요 하면 그러죠. 적게 먹는데 안 빠져요. 뭐 운동 열심히 하는데 안 빠져요. 그렇습니다. 체중 빼는 게 쉬운 일이면 또 그렇게 막 강조를 하진 않을 텐데 결국은 운동이랑 식이요법이 다 같이 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체중 늘지 않게 적절한 식사량, 간식도 좀 조절하시고 거기에 덧붙여서 이제 근력 운동을 동반한 유산소 운동을 같이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운동은 어떤 운동이 좋냐는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는데 이제 평상시에 국민체조 아시죠? 국민체조 그런 종류의 스트레칭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고 이제 세상에 이제 뭐 5만 가지 운동들이 다 있는데 이제 대표적으로 좀 추천을 하는 게 지금 여기 그림에 나와 있는 제자리 자전거나 물에서 걷는 거 둘 다 공통점이 뭐냐면 중력의 영향을 안 받는 겁니다. 제자리 자전거 그냥 앉아서 그냥 굴리는 거죠. 내가 자전거를 타면 오르막 내리막 경사를 다녀야 되는데 제자리 자전거는 그냥 다리를 그냥 구르는 동작만 있어요. 물에서 있으면 물이 이제 부력이 있기 때문에 내 체중의 영향을 덜 받게 되죠. 그래서 수영이라든지 아쿠아로빅, 물에서 걷기, 제자리 자전거 같은 운동이 굉장히 좋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바닥에 누워가지고 무릎을 쭉 핀 상태로 한 30도 정도 이렇게 들고 10초 정도 유지하는 동작들을 연습해 보시면 근력 운동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근데 이제 다만 저거는 너무 무리하게 하면 허리에 무리가 갈 수 있어서 좀 적당히 횟수를 조절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운동을 어떻게 하는 게 좋냐? 사람마다 여기 지금 이제 한 3, 40명 어르신들이 계시는데요. 각자가 다 할 수 있는 운동량이 다릅니다.
각자가 다 할 수 있는 운동량이 다른데 제가 이분은 30분, 저분은 1시간 이렇게 알 수가 없어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가 5분, 10분, 15분 점점 늘려가면서 해보면서 내 몸에 적절한 운동량이나 횟수, 운동 방법들을 좀 찾아가는 과정이 좀 필요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했는데 하는 동안 혹은 하고 나서 통증이 있다면 이 정도가 일단은 지금은 한계인가 보다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 머리로 생각하는 욕심껏 하려고 하지 마시고 무릎이나 허리에 무리가 가지 않는 정도의 범위까지 하에 가면서 횟수를 조금 더 여러 번 한다든지 해서 좀 조절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제 보통 또 온찜질, 냉찜질 뭐가 더 좋냐고 여쭤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평상시에 온찜질을 즐겨 하시는 분 계신가요? 아니면 냉찜질을 나는 냉찜질이 더 잘 맞는다. 보통 어르신들이 이제 차가운 거 이렇게 좀 잘 못 견뎌 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따뜻한 찜질이 아마 더 익숙하실 텐데 평상시에 관리할 때는 따뜻한 찜질이 좀 더 낫습니다. 그리고 냉찜질은 이제 무릎이 많이 부었다든지 혹은 다쳐서 갑자기 통증이 심해졌다든지 그럴 때 한 2, 3일 정도 적용을 해주는 게 좋고 그 외에 평상시에는 따뜻한 찜질이 훨씬 더 이제 혈관 확장이 되고 그러면서 훨씬 이 통증 관리하는 데 훨씬 더 좋습니다. 이렇게 이제 평상시 생활 습관이나 여러 가지 내가 주의할 점들을 조금 알려드렸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관절염이 계속 진행을 하게 되면 약물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굉장히 약한 우리가 흔히 타이레놀이라고 하는 감기약으로도 먹기도 하는 약이 있는데요. 그 약에도 이제 어느 정도의 좀 진통 성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하지 증상이 심하지 않은 경우에 이제 타이레놀 정도 복용을 하기도 하는데 보통 이제 병원에 오실 정도가 되면 그거보다는 조금 증상이 심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흔히 이제 비스테로이드성 소염 진통제, 그냥 흔히 소염제 혹은 뭐 진통제라고 표현을 많이 하는데요. 그런 계열의 약을 제일 많이 씁니다. 근데 이 약이 이제 제일 흔한 부작용이 드셔보신 분들이 아마 많이 계실 텐데요. 속이 쓰리거나 혹은 속이 좀 더부룩하다든지 혹은 이제 몸이나 손발이 붓는 부작용들이 종종 생깁니다. 그러면 약을 먹으면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저 소염 진통제에도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역시 마찬가지로 나랑 잘 맞는 약이 있어요. 그거를 한눈에 못 맞춰서 그렇지 있습니다. 그래서 약을 초반에는 길게 드리는 것보다 짧게 드리면서 특별한 부작용도 없으면서 증상 호전에 도움이 많이 되는 그런 약들이 어떤 건지를 좀 보기 위해서 약을 짧게 써보면서 좀 맞는 약을 찾는 과정이 좀 필요합니다. 그 외에도 이제 조금 더 통증이 그걸로 조절이 안 되는 경우엔 조금 더 센 진통제를 같이 동반을 하는데 되게 약효가 강하면 강할수록 이제 좀 어지럽다든지 메스껍다든지 혹은 좀 예민하신 분들은 이제 구토를 하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로 약을 좀 쓰기 어려운 경우도 생기기는 하는데 저는 좀 강한 진통제까지도 쓰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약을 처방을 하면 이거 계속 먹어도 괜찮나요? 먹으면 살찌나요? 얼굴이 부어요? 이거 치료제 아니면 안 먹을래요? 이러시는 분들도 이제 항상 보게 되는데 사실 관절염은 치료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왜냐하면 나이가 들어서 노화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흰머리 같은 거예요. 얼굴에 주름 같은 겁니다. 없어지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치료를 하는 게 아니라 당뇨, 고혈압처럼 관리를 하는 겁니다. 관리를. 그래서 안 아프면 당연히 안 드셔도 돼요. 아까 관절염 있어도 안 아프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안 아프면 안 드셔도 되는데 아프면 그때는 좀 치료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또 따라서 약도 아프지 않으면 계속 먹진 않으셔도 되고 실제적으로 약에 이제 스테로이드가 들어있는 게 아니면 살이 찌진 않아요. 근데 이제 대부분 약을 먹으면 살이 찐다고 하는 것들은 이제 그 전에 좀 스테로이드 같은 약이 좀 포함됐을 수도 있고 혹은 본인의 식습관이 좀 살이 쪘을 수도 있죠. 최근에 운동을 좀 등한시했거나. 근데 이제 현실적으로 정형외과에서 일반적으로 처방하는 관절약에 의해서 살이 찌는 경우는 사실 거의 없고 대개 그런 경우는 이제 좀 부작용 때문에 손발이 붓는 경우는 좀 있습니다. 아마 주사도 많이 맞아보셨을 텐데요. 제일 많이 맞는 게 이제 연골 주사라고 하는 하이알루론산 주사입니다. 보통 뭐 6개월에 한 번씩
한 번만 맞거나 뭐 일주일 간격으로 한 3번 정도씩 맞거나 하게 되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연골 안쪽에서 윤활유 역할을 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무릎이 부드럽게 움직일 수 있고, 그래서 이 통증을 조금 더 완화시킬 수 있게 마찰을 좀 줄여주는 목적으로 이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제 흔히 뼈 주사는 맞으면 안 된다라는 인식이 이제 많이 있죠. 어르신들도 아마 많이 들으셨을 텐데요. 이 뼈 주사라고 하는 게 이제 스테로이드인데, 문제는 이거를 너무 자주 막 이렇게 맞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막 일주일에 한 번씩, 3, 4일에 한 번씩. 당연히 그렇게 맞는 거는 피하셔야 되고요. 적어도 한 2, 3개월, 6개월 이렇게 간격을 띄어서 필요할 때 한 번씩 맞는 거는 굉장히 좋은 약입니다. 이거는 좋게만 쓰면 굉장히 좋은 약인데, 이걸 너무 남발하게 되면 이제 독약이 되는 거죠. 그래서 무조건 그거를 막 저는 안 맞을래요 하기보다는, 내가 이런 약에 이렇게 노출이 많이 되지 않았고 지금 상태가 좋지 않다면 필요에 의해서 한 번씩 사용하는 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다만 이제 당뇨가 있으신 분이나 혹은 이제 감염증이 세균 감염 같은 게 병발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의사랑 신중하게 상의를 한 후에 맞는 거를 결정하시면 좋겠습니다. 뼈 주사라고 하니까 이제 진짜 뼈에 놓는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냥 색깔이 하얗다 보니까 뼈 주사라고 이제 그냥 편하게 얘기를 하게 되는 거고요. 실제로는 관절 안에서 염증을 줄이고 면역 반응을 낮추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아까 너무 단기간에 여러 번 맞으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너무 짧게 자주 맞게 되면 연골이 좀 물러져요. 그러니까 물러지니까 조금 더 빨리 닳게 되죠. 그래서 너무 자주 맞지는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